그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릴랜드 대학교에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메인 디파트먼트는 이제 키네지알러지에 있고 다른 디파트먼트에도 속해 있습니다. 뭐 로보틱스, 바이오인지니어링, 뉴로사이언스 이런 데 포지션이 있고요. 그 경희대학교에도 그 저기 풀타임으로 그 교수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메케니컬 엔지니어링 디파트먼트네요. 저기 그 박정훈 교수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 이번 주제는 Beyond Sport Biomechanics.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그 2020 KSSB 컨퍼런스 타이틀인데 Binding the Gap Between the Biomechanics and Other Disciplines in the Human Movement Science 있어요. 제가 사실은 박정훈 교수님한테 제가 그 영어로 하겠다고 했었는데 어제 들어보니까 도저히 영어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급하게 막 한국말도 좀 쓰고 이렇게 한국말로 좀 해보려고 좀 노력합니다. 제가 원래 한국말이 좀 어눌해요. 영어도 어눌한데 한국말도 어눌하고 그래가지고 좀 두서없이 이야기를 해도 좀 두서 있게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악유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 이번 그 컨퍼런스 토픽에 관련돼서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키네지올로지 안에 그 다른 하위 분야들이 많은데 그 분야들이랑 그 죄송합니다. 협력을 그 다시 좀 잘 구축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그 학문 분야를 좀 굳건히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우리 학문 분야 안에서의 이제 그 콜라보레이션이니까 인소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키네지올로지 밖에 다른 이제 과학이나 공학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잘 또 활용해야 한다. 이건 이제 아웃소싱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번 학회 주제에서처럼 그 바이오메카닉스와 다른 디스플린들 간의 이제 그 인터디스플리너리 또는 그 멀티디스플리너리 리서치를 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제 그 프레젠테이션의 목차인데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이제 과학 분야로서의 키네지올로지와 이제 체육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학제적 연구, 그다음에 학제 간 연구. 이거는 이제 멀티 디스플리너리이고 이건 인터 디스플리너리인데 이거와 이제 키네지올로지의 관련성을 좀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그 저희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그 연구 사례들을 그 위에 이야기한 것들과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실은 한 움브렐라 안에 있기는 해요. 그런데 뭐 그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그 들려드리면 좋겠지만 시간이 이렇게 그 충분하지는 않으니까 사실 뭐 어떤 것들도 있냐면 뭐 스쿠터 라이딩, 스쿠터 타는 거에 이제 세이프티 관련되는 그런 라이딩 그리고 또 뭐 저희가 지금 저기 미국 시민의 60% 정도 되는 셀러폰 트래킹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포지션 데이터를 그거를 이제 분석해서 그 비헤이비어들이 그 어떤 시즌이나 이렇게 지역별로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얘기를 자세히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사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테이크홈 메시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 프레젠테이션을 컨클루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네지올로지의 이제 과학으로서의 키네지올로지에 대해서 키네지올로지는 과연 과학의 한 분야인가 이랬을 때 저희들은 뭐 이렇게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다른 그 이제 바깥에서 보는 그 시선들은 어떤지 이런 걸 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 슬라이드는 이제 학생들을 위한 슬라이드이긴 한데 사이언스가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할 텐데 사이언스라는 말 자체는 그 사이엔시아라는 그 라틴어에서 유래된 그 말인데 그 의미는 그냥 날리지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보통 이제 보편적인 그 정의는 이렇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관찰, 실험, 추론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체계적인 노력이자 그렇게 습득한 지식이다. 그러니까 사이언스라는 것은 그 프로세스, 그 지식을 발견해 내려는 그 프로세스도 사이언스고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나온 아웃컴, 그 날리지도 사이언스입니다. 그 사이언티픽 그 디스플린들을 좀 이렇게 그 들여다보죠, 같이. 이거는 여기서 이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파리커 수준에서부터 그 유니버스 수준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사이언티스트들은 이 부분에 속합니다. 이 부분에. 그런데 이 부분에 속해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자세히 보면 mathematics, logic, chemistry, physics, functional biology, cellular biology, sociology, psychology 이런 것들 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키네지올로지 안에서. 그렇죠? 이 웹사이트를 가보면 College Majors by Type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Science and Math Related Majors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메이저들이 쭉 이렇게 나열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로 키네지올로지를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시선들은 그 키네지올로지를 그 과학 전공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커리큘럼들을 보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커리큘럼들을 보면 한 반은 사이언스고 반은 사이언스가 아니죠. 좀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 키네지올로지 안에서도 두 트랙으로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뭐 이렇게 그 더 시간이 있으면은 그 이런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다른 기회나 또 아니면 뭐 지리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봐도 좋고요. 근데 사이언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스템은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트 이거에 이제 앞에 글자들을 따서 그 만든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이 네 분야가 멀티 디스플리너하고 그 어플라이드 된 어프로치를 사용하는 그런 그 분야들인데 그 과학과 기술 발전에 그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US 뉴스에 보시면 이게 스템 메이저 그러니까 전공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전공들을 나열을 했는데 여기에 키네지올로지는 없죠. 그냥 굉장히 그 베이직 사이언스들만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매스매틱스, 뭐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이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런데 그 스템에서는 거의 우리는 이제 이 스템 그 메이저들을 보시면 거의 모든 것들을 한 70% 정도는 우리가 다 다루고 있는 것들인데 그런데 공식적으로 우리는 스템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꼭 문제라고 해야 될지 어떨지는 또 디스커션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조금 더 사이언티픽한 리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니까 키네지올로지가 과학 분야냐? 저는 뭐 그렇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그 사이언스의 그 한 디스플린으로 한 그 학문 분야로 그 인정을 그렇게 받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그 스스로 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의 레코니션 같은 것은 학계에서 레코니션은 사실 우리가 얼마나 양질의 좋은 그 수준의 그 과학 프로덕트들을 만들어내느냐, 또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느냐 이런 거에 이제 그 달려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에도 이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리고 좀 스텝백 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들여다봐야 될 그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 학문 분야 자체의 서바이벌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미국의 키네지알러지 관련 단체들에서는 키네지알러지를 어떻게 정의하고 설명하는가에 대해서 좀 한번 들여다보죠. 몇 슬라이드는 제가 이전에도 한국에서 발표한 적이 있어서 아마 퍼밀리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우선 그 얘기를 바로 하기 전에 학문들이 어떻게 학문의 디스플린들이 어떻게 교류를 하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교류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리서치인지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유니디스플리너리라고 하는 것은 한 분야에서 그냥 그 분야만 연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키네지알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디스플리너리나 인터디스플리너리에 가까운데 이게 다학제적인 거 학제 간 연구이죠. 그래서 이제 다학제 간 연구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하나의 한 패치가 하나의 디스플린이라고 하면 그냥 한 분야에서 각각의 분야들은 그 분야의 연구를 그냥 해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렇게 그냥 어셈블 이렇게 모아놓기만 해도 꽤 괜찮은 프로덕트가 나올 때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멀티디스플리너리라고 하고, 근데 인터디스플리너리는 좀 다르죠. 인터디스플리너리 같은 경우 이걸 이제 하나의 한 올을 하나의 학문 분야라고 하면 이것들이 굉장히 겹쳐가지고 교류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연구를 인터디스플리너리 리서치라고 합니다. 트랜스디스플리너리 리서치는 굉장히 교류 수준이 엄청나게 커진 거를 얘기해가지고 멀티플 디스플리인들이 퓨전이 일어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이코피직스, 뭐 바이오 엔지니어링, 뭐 뉴로메카닉스,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인터디스플리너리 리서치라는 게 뭔지 굉장히 유명한 분이 이제 얘기한 건데, 학제 간의 연구는 2개 이상의 다른 과학 분야의 학자들이 수행하는 연구이다. 이 연구는 해당 분야의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연결하거나 통합하고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연구 설계 및 방법론을 사용하며 연구 프로세스 단계 전반에 걸쳐서 관련 분야들의 관점과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 개념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키네지알러지 가버닝 바디인 내셔널 아카데미 오브 키네지알러지 NAK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의 뭐 이렇게 내셔널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 내셔널 아카데미 오브 메디슨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어서리티를 좀 가지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키네지알러지를 스터디 오브 무브먼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스터디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거는 사이언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사이언스라는 말을 사용을 하면 다른 사이언스 아닌 분야들을 떨궈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뭐 바람직한지 안 한지는 뭐 나중에 디스커션을 해도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스터디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Science of Human Movement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고 Multifaceted Field라고 하고 그 안에다가 이제 넣은 것들이 Biomechanics, Psychology, 뭐 Exercise Physiology, History, 뭐 Measurement, 뭐 쭉 가면 뭐 Philosophy도 있고, 뭐 Public Health도 있고, 뭐 모든 거를 거의 다 Pedagogy도 있고, Management도 있고, 뭐 Sociology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바이오메카닉스가 맨 앞에 가는 이유는 제 바이어스인데 가장 중요해서이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봐도 알파베티컬리 넣지 않았어요. 그렇죠? 바이오메카닉스가 제일 앞에 간 게 뭐 알파벳에 B가 앞에 오니까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엑사이 피지올로지는 여기 있는데 사이콜로지는 그 앞에 있고, 그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인터디스플리너리 어프로치를 사용한다. 그래서 NAK에서는 키네지올로지를 인터디스플리너리 필드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키네지올로지라는 거는 다학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학문 분야들이 약간 좀 이렇게 아이솔레이트 돼 있고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죠. 지금도.
우리가 그냥 그 움브렐라를 키네지올로지는 움브렐라를 해놨다 뿐이지 사실 그 피지컬 컬처럴 스터디스를 하시는 분들이 바이오메카닉스 하는 거를 이해를 잘 못하시고 그 바이스 벌사인 상황이죠 사실 지금. 그리고 그런데 이제 다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사일로들의 아이솔레이션이나 또는 프래그멘테이션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부 학문 분야, 키네지올로지 세부 학문 분야 간에 그 학제 간 연구가 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흩어지는 현상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하나의 그 학문 분야로 자리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관건 중에 하나인데 아니면 아예 사이언스는 사이언스대로 하고 그거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그렇지 않은 분야대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그렇게 나눠 가지고 이제 망한 학교가 저기 몇 군데 됩니다. 프로그램들이 아예 없어졌죠. 심각한 문제예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STEM 에듀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STEM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STEM을 전통적인 과학 및 수학 교육과 구분하는 것은 혼합 학습 환경, 그러니까 이게 이제 blended learning environment라고 하죠. 그리고 학생들의 과학적인 방법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준다. 학생들에게 개선된 사고를 가르치고 문제 해결에 실제 적용에 중점을 둔다. 프로블럼 솔빙이 굉장히 중요해요. 스템 에듀케이션에서는. 그리고 인터디스플리너리하게 생각을 하도록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하죠. 바로 그냥 키네지올로지인 거죠, 사실은. 그냥 키네지올로지 학문 분야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정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스스로 물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그냥 몇 학년 되면은 바이오메카닉스 몇 학년 되면 뭐 피지올로지도 있고 사이콜로지도 있고 이렇게 다 듣기만 하지 그거를 인티그레이트 할 수 있는 어떤 과목들이 그 상위에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것들을 인티그레이트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많이 부족해지죠. 그런 교육 때문에. 저희 이제 뉴로메카닉스 리서치 코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블럼 베이스드 인터디스플리너리 리서치를 추구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STEM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프로블럼이나 어떤 퀘스천이 있으면 그거에 관련되는 분야들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 그 프로블럼 솔빙 하려는 데에 중점을 둬요. 그래서 바이오메카닉스 제가 이제 바이오메카닉스 학회에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학회에 가지만 사실 어떤 디스플린들을 디스크리미네이트 하지는 차별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나름대로의 중요성이 프로블럼 솔빙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에 이제 뭐 에피데미올로지, 피지올로지, 뉴로사이언스, 바이오메카닉스, 뭐 메디슨, 엔지니어링 이렇게 해놨지만 사실은 다른 분야들도 필요할 때면 공부를 더 하고 그리고 끌어들여서 프로블럼 솔빙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인데 문제 기반의 과학을 통해서 통합하고 학제 간의 접근 방식을 이용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지식하고 실용적인 솔루션을 만들어내는데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이어그램은 제가 한 15년 전쯤에 만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브레인이 어떤 모터 커맨드를 머슬에 내려보내고 머슬이 컨트랙션을 뉴런들이 파이링을 하고 머슬이 컨트랙션을 하고 그게 이제 두 개 이제 인터랙션이 뉴로머스큘러 다이내믹스이죠. 그리고 머슬이 컨트랙션을 하면 스켈레톤이 움직이는 그게 이제 머스큘러 스켈레톤 다이내믹스고 인간의 움직임은 대부분의 경우에 엑스터널 월드하고 인터랙션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바디 월드 다이내믹스가 또 중요하고 그리고 센서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센싱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필요하면 모터 커맨드를 바꾼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제 컨트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게
좀 넓은 의미의 어댑테이션은 모든 데서 다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머슬에 뭐 트레이닝을 통해서 머슬을 크게 했다. 뭐 러닝을 통해서 뭐 컨트롤을 다르게 했다. 뭐 러닝을 통해서 센서리가 그 작동하는 방법들을 그 임프루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잘 보시지만 이게 굉장히 간단한 그 휴먼 무브먼트,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데도 이런 그 컨트롤 룹이 그 들어가게 되는데, 클로즈드 컨트롤 룹인데요. 이 그 들어가게 되는데, 이걸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트레디셔널리 그 바이오메카닉스에서 주로 연구를 해왔던 거는 이 부분이죠. 머스큘러스켈레탈 다이내믹스하고 바디 월드 다이내믹스. 왜냐면 그 필드가 바이오메카닉스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이제 저스티파이를 할 수는 있지만, 제가 아규하고 싶은 거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사실 여기서 어떤 그 다이내믹스가 체인지 한다는 것이 어느 뭐 때문에 체인지를 하는지 이 전체 시스템을 다 이렇게 그 들여다보지 않으면 사실 이해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뭐 티피컬하게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선수와 비선수하고 비교를 했다. 그랬더니 어떤 게 달랐다. 그 왜 달랐냐에 그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죠? 디스크리티브 스터디에서 이제 그 메커니스틱 스터디로 가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골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요 부분만 계속 봐가지고는 챌린지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홀 시스템을 좀 그 시스템 레벨에서 그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그 허필원 교수님 그 턱이 굉장히 원래 이제 저도 잘 아는 분이고 한데, 근데 그 저하고 좀 필라소피가 비슷하신 분이시기는 해요. 그래서 그 홀 시스템을 좀 다 이렇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그 필라소피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래서 그런 이제 프로블럼 솔빙을 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이게 이제 폭탄들인데 밤스들인데요. 예전에는 저희가 하나 그 프로블럼 어택하고 그 다음에 다른 프로블럼 거기서 나오는 퀘스천으로 연결해 가고, 그게 이제 트레디셔널하게 이제 바이올로지나 이런 데서 이제 피직스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택하는 그 연구 방식이죠. 근데 요즘에 저희는 그렇게 지금 안 하고 그 여러 가지 타겟들, 아까 보여드린 그 8가지 박스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밤을 여러 개빵 떨어뜨려 가지고 그 연구를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리소스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뭐 막 이런 그 시간은 좀 짧아지고 그렇긴 하는 게 있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들인데, 이게 이제 저희 팀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떤 캐러고리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 캐러고리 밑에 또 서브 캐러고리들이 이렇게 가 있고, 어떤 것들은 되게 막 좀 센서리에 관련된 것이고, 어떤 것들은 그 어댑테이션에 관련되는 것이고, 어떤 것들은 그 컨트롤에 관련되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데 뭐 에이징도 있고, 그 에이징은 사실 뭐 디벨롭먼트를 다 포함한 그런 에이징인데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이게 끝에 와 있는 것들이 인디비주얼 프로젝트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PRMD라고 그래가지고 그 Playing 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인데, 그 뮤지션들의 이제 그 머스큘러스케털 그 프로블럼들이 생기는 원인을 규명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다른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오늘은 한 대여섯 가지 정도만 오늘 주제하고 관련되는 것들을 좀 그 보여드리는 그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블럼이 뭐냐? 네, 첫 번째 이제 예인데, 촉각 피드백이 그 최대 힘 생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소이 캐롤이라는 포머 스튜던이 그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아 가미니타가 지금 커런 PhD 스튜던인데 지금 워킹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한국 가서 몇 번 그 발표를 한 적이 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손가락에다가 라이도케인을 주사를 다 하면 네 손가락 다, 그러면은 손가락 끝에 감각이 완전히 없어져요. 근데 머슬은
머슬에는 그 영향을 주지 않고, 그런 다음에 이제 손가락을 여기 포스 센서가 달린 그 띵볼에다 끼고서 포스를 뭐 서브맥시멈 뭐 포스를 내라 그러는지 뭐 맥시멈 포스를 내라 그러는지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오늘은 뭐 이렇게 그 테크니컬한 얘기는 많이 그 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그냥 보시면 그 애네스티지아를 넣었을 때에 이게 맥시멈 포스가 핑거의 맥시멈 포스가 한 25% 줄어들어요. 이게 이제 손에서 이제 나온 결과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하이파티스가 그 당시에 이제 한 몇 가지가 있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에 대한 하이파티스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얼마 전에 그 유니버시티 시카고의 그룹이 서포트하는 데이터를 그 퍼블리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G 실험인데, 이건 S1 그 센서리 프라이머리 센서리 코텍스고, 이 부분은 이제 모터 프라이머리 모터 코텍스예요. 그래서 저의 이제 하이파티스는 뭐였냐면, 센서리에서 모터로 가는 그 센서리 코텍스에서 모터 코텍스로 가는 그 다이렉트한 스트롱한 커넥션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 유전적 그 유전 에볼루셔널리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그룹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바이러스를 S1에다가 주사를 하는데, 이 바이러스가 이제 주사가 되면 이게 이제 어디를 감염시키냐면 그 뉴런의 소마하고 그다음에 액선하고 그다음에 터미널을 그 감염을 시켜요. 그래서 UV 라이트를 이렇게 쪼이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부분들이 이렇게 그 감염된 부분들이 그 라이트업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익스프레션이 S1에만 넣었는데 지금 M1에도 이렇게 가 있다는 거는, 여기서 그 S1에서 M1으로 가는 다이렉트한 커넥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얘기냐면, 그 M1에서 커맨드 100이라는 커맨드를 내려서 맥시멈 포스를 낸다고 하면, 센서리에서 이렇게 올라간 그 뉴럴 시그널이 오버플로우, 저희는 이제 S1 to M1 오버플로우라고 부르는데, 그 오버플로우가 일어나서 그 더 큰 힘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가 이제 끊어지면 이게 그 아무리 힘을 내려고 해도 원래 낼 수 있던 힘보다 더 적은 힘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현상을 발견하고 하이파티스로 컨펌을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일반화가 가능한지를 봐야 돼요. 이 슬라이드는 이제 좀 학생들을 위한 슬라이드인데, 일반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실험들을 비슷한 그 프레임워크 안에서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발을 가지고 실험을 좀 해봤어요. 발의 센서리를 없앴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지. 이건 이제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스쿼트 점프를 하는데 그 우선 베이스라인 점프를 먼저 시켜요, 몇 번을. 그런 다음에 15분을 쉬는데, 그 쉬는 동안에 발바닥을 차가운 물에다가 15분 동안 담궈 놓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발바닥에 있는 미케노 리셉터들이 그 저기 파이링을 잘 못하게 돼요. 눌러도 잘 느끼지도 못하고 발바닥에. 그런 다음에 바로 점프를 시키고, 그다음에 또 15분 쉬었다가 다시 점프를 시켜요. 이제 리커버리 된 다음에 이제 그 노멀하게 돌아가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세 번째 점프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템퍼처가 IR 그 터모미터를 가지고서 잰 건데, 뭐 24도였다, 11도였다, 22도였다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되죠. 그 이게 서브젝트가 이제 스쿼트 점프를 하는 그 모습인데, 좀 테크니컬한 거 이런 것들은 좀 빼고, 그냥 그 왜 뉴로사이언스와의 인터디스플리너리가 여기서는 이 파티큘러 연구에서는 중요한지를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라운드 액션 포스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그라운드 액션 포스의 에버리지 그라운드 액션 포스하고 그 컨택 타임하고를 곱하게 되면 그 임펄스가 나오게 되는데, 그 임펄스는 그 changes in momentum이잖아요. 근데 initial velocity는 0였고, 그 스쿼트 점프니까, 그 다음에 이제 테이크오프 velocity가 그 모든 거를 이제 그 점프 하이트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계산을 하면 이게 한 13%가 그 쿨드 된 다음에 그 점프 하이트이 감소를 해요. 지금 이제
반대 방향으로 푸시하는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그 연구가 중단된 상태인데 이거를 그 센서를 매니플레이트 해가지고 맥시멈을 올리는 거를 지금 그 연구 중이에요. 프로미싱한 그 프리리미너리 데이터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핑거 스터디에서는 텍타일 피드백을 완전히 없앴으니까 한 25%이 그 맥시멈 포스가 감소를 했고 텍타일 피드백을 좀 줄이니까 그 얼음물을 통해서 줄이니까 한 13%가 감소되는 거를 이제 봤죠. 그러면 이제 그 하이파티스가 이랬고 그러면 오케이 그 제너럴라이저블한 이런 그 피노메논이 보여졌고 그러면 이제 메커니즘을 이제 그 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어떤 메커니즘 때문에 그럴까? 이게 머슬의 액티베이션이라고 하고 이게 그 남다 스타를 그 모터 그 브레인이 내리는 모터 커맨드라고 그 보시면 되고 그 모터 커맨드가 커지면 이게 이제 머슬 액티베이션이 커지겠죠. 그리고 이거는 그 펑션인데 velocity하고 그 머슬의 랭크하고 관련되는 그 펑션이에요. 그냥 이거는 힐스 머슬 마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거는 뭔지 좀 이따 다시 얘기하고 이거는 히스토리 디펜던한 컴포넌트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전에 점프를 했다던가 뭐 퍼티그가 있다던가 그런 컴포넌트들이 여기에 이제 그 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람다 스타라는 거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알파 모터 뉴런하고 감마 모터 뉴런의 인터랙션으로 그 일어나는 그 알파 모터 뉴런 풀이 파이링을 많이 하면 프리퀀시가 커지면 그러면 이제 그 리크루먼이랑 프리퀀시가 커지면 그 이 모터 커맨드가 커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모터 커맨드에서 그것들이 커지기 때문에 모터 커맨드를 높이면 그 이 머슬 액티베이션이 높아진다고 이렇게 그 봤어요. 그런데 그 이게 이 커맨드가 단순히 우리가 voluntarily 내는 그 커맨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 센서에서 그 모터로 넘어가는 오버플로우가 죄송합니다. 여기에 더해진다는 거를 그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제 스파이널 레벨에서 보면 이것도 하나의 펑션인데 이 텍타일 센서가 그 저기 알파 모터 뉴런으로 스파이널 레벨로 뭐 그 어퍼 그 헤미스페릭 그 레벨에서 레벨을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직 그 파운드 된 거는 아직 없어요. 지금 후속 연구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방금 연구는 뉴로사이언스하고 이제 바이오메카닉스하고의 그 인터디스플레이너를 보여드린 거고, 이 연구는 지금 이제 두 번째 프로블럼은 생체학과 연구는 일반적으로 실험실 안에 진행된다. 그러면 실험실 외부에서 데이터를 바이오메카니컬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들이 좋은 방법들일까?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이 리서치는 그 컴퓨터 사이언스 특정학 particularly는 그 머신 러닝에 관련되는 거예요. 이제 이현지 학생 제 경희대 석사 학생이었던 이현지 학생이 한 연구인데 이 연구는 다른 데서 한 번도 얘기를 못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intellectual property 그 지적 소유 재산권 그이라고 하나요? 그것 때문에 이제 못 했었는데 얼마 전에 그 패턴 애플리케이션을 넣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트루멘털리 인솔을 만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thin한 굉장히 얇은 그 3D 포스 센서예요. 그래서 그 시어 포스도 잴 수 있고 그 노멀 포스도 잴 수 있어요. 3디멘션에서. 그 센서들을 여기 이제 그 발에 프린팅을 해가지고 가장 그 프린팅이 많이 나온 부분들에 이렇게 다섯 개를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일렉트로닉스를 이제 빌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포스 플레이트하고 모션 데이터하고 같이 이제 데이터 컬렉션을 했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워킹을 하거나 러닝을 하거나 컨티뉴어스하게 계속해요. 저희는 이렇게 한 군데서 시작해서 다른 군데에서 다음 뭐 포지션 2에서 끝내는 거를 잘 하지 않고 주로 계속 컨티뉴어스하게 하라고 하고 그래야 저는
좀 더 내추럴한 그 데이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폴스 플레이스 이렇게 10개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을 해 놓은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센서 그 3D 센서들에서 나온 그 거를 그 데이터들을 보여주는 거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여러 이제 컨텍스를 하고 여러 사람들하고 여러 그 velocity의 워킹을 다 그 에버리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되게 커 보이죠. 그런 다음에 이런 이제 데이터 컬렉션을 이제 폴스 플레이 데이터도 있고 이 인스트루먼트 인스톨 데이터도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서 뉴럴 네트워크를 마드를 3개를 구축을 했어요. 그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 아시는 머신러닝 아시는 분들은 이제 그 이해를 하실 텐데 그 데이터셋을 트레이닝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프리딕션을 잘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렇게 이제 보시면 워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X축, Y축, 이제 Z축이 이렇게 있고 이게 잘 돌리다 보면 굉장히 하트 같이 보이더라고요. 되게 그 예쁜 하트를 이렇게 보여요. 되게 그 서프라이징 하실 거예요. 한번 이렇게 이런 플랫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이거는 지금 조금 더 이쪽으로 돌리면 굉장히 하트 같이 보이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Z force, X force, Y force 이거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그 다른 그 velocity하고 워킹 velocity하고 그 같은 사람이라도 다른 그 트라이얼들을 다 트레이닝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경우에 굉장히 리미티드 된 어떤 컨디션을 만들어 놓고 프리딕션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 그 치팅이에요. 제 생각엔. 여러 가지 그 컨디션들을 다 넣고서 그 다음에 그 프리딕션이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봐야 되고 러닝 데이터는 이렇게 있고요. 보시면 이게 하나는 observed고 그 measure한 거고 ground action force고 이거는 다른 하나는 predict 한 거예요. 굉장히 그 매칭이 잘 되는 걸 보실 수 있겠죠. 좋은 그 센서의 컴비네이션 이게 5개 다 넣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거기 리미티드 된 어떤 셋들이 있는데 그 어떤 셋들은 95%그 accuracy까지 나와요. 그런 모든 variability를 다 고려해도. 그건 이제 엔지니어링과의 그리고 또 머신 러닝과의 그 인터디스플리너리한 리서치였고요. 이번 거는 일렉트로닉스 또는 뭐 엔지니어링 바이브레이션 엔지니어링과의 이제 인터디스플리너리 리서치인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다 모든 프로젝트들이 다 제가 PI를 한 그런 프로젝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제나의 그 질문은 하지 절단 하지 절단 환자가 탄소 섬유 의족을 착용하면 그 mechanical properties 때문에 고주파 진동이 발생하는데 이 고주파 진동은 그 biological cells들을 디스토리하는 걸로 그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그 커먼한 컨센서스예요. 그러면 그 고주파를 계속 그 biological tissue 받아들이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 고주파를 줄이거나 제거를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이제 퀘스천을 하게 된 거예요. 솔루션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observation은 우리가 이제 그 MPT들을 이렇게 뛰라고 하면 이렇게 이게 카본 파이버 프로세스인데 패시브한 거죠. 이렇게 그 뛰면 이제 뭐 가스 애널라이저를 차고 있고 뭐 이래요. 근데 어쨌든간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그 프로세스니까 저기 그 프리퀀시 어널리시스를 파워 스프링 덴서리 같은 걸로 이렇게 해보면 굉장히 그 파워가 큰 시그널들이 하이 프리퀀시에 이렇게 막 그 나와요. 근데 이것들을 이제 그 좀 줄여주려고 아니면 없애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죠. 그래서 처음에 한 거는 그 파이널 엘리먼트 마드를 이 프로세스 마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디플렉션이 가장 많이 되는 한 2-3군데 이 스터디에서는 이제 2군데 아이치프리에 는 건데 2군데에다가 이제 패치를 붙이는데 그 패치가 뭐냐면 그 패시브한 그 피에조 일렉트릭 션트 패치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데 굉장히 띵하죠. 이거는 이제 억셀러라밀인데 뭐 매주하는 것 때문에 그냥 달아놓은 거고 그 패시브 패치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저기를 전기를 사용하거나 뭐 이러지를 않아요. 에너지 소스를 사용하지를 않아요. 패시브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특별히 말씀드리면 이제 네거티브 커패센트 션트 서킷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사용해서 그 패치를 이제 붙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션트가 없을 때하고 그 션트가 있을 때 뭐 다른 두 개 다른 조건들인데 어떻게 되는지를 본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굉장히 하이 프리퀀시 인 부분들에서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 매그니튜드가. 이거는 제가 원래는 넣을 생각이 없었는데 어저께 허필원 교수님 그 턱을 보고서 제가 이것도 넣어야 되겠다 하고서 좀 넣었어요. 이거는 이제 호세인이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인데 두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이 함께 작업을 할 때 정보를 공유하는가 어떻게 공유하는가는 이제 나중 문제. 그거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공유를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의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포메이션 티어리와 관련되는 건데 그래서 태스크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10 뉴턴이고 여기는 스케일된 20 뉴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사람이 자신이 내고 있는 포스를 보는 거고 이 버티컬 라인이 지나가면 그 두 사람이 내는 포스를 같이 봐요. 이렇게. 근데 그게 이거는 이제 포스의 합이에요. 두 사람의 포스의 합. 이런 거를 이제 여러 번 시키고서 그러고서 이제 어저께 허필원 교수님이 얘기했던 그 엔트로피를 계산을 해요. 이건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셰넌 엔트로피인데 엔트로피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시그널에 들어있는 uncertainty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공동 엔트로피라고 하는 게 있는데 두 사람이 같이 할 때 shared 되는 uncertainty가 있어요. 그걸 이제 joint entropy라고 하는데 엔트로피에서 joint entropy를 빼면은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mutual information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것들이 솔로로 force를 프로듀스 할 때하고 같이 force를 프로듀스 할 때하고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엔트로피의 person 1의 엔트로피, person A의 엔트로피, person B의 엔트로피인데 어저께 허필원 교수님이 예상하셨던 대로 시스템이 챌린징 되면 이게 이제 코액팅 하는 같이 일하는 부분인데 엔트로피가 이렇게 쭉 떨어져요. 미니마이제이션을 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줄어들게 하는 방향으로 엔트로피를 개인으로 볼 때는 개인이 내는 포스로 볼 때는 그런데 조인 엔트로피는 조인 엔트로피도 솔로일 때가 크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코액팅 하는 경우에 이렇게 커져요. 제가 말씀 잘못 드렸나? 이게 솔로고 맞네요. 예. 코액팅 할 때고. 예. 그래서 뮤추얼 인포메이션 서로 간에 쉐어하는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늘어나요. 같이 일할 때는. 이거는 이제 같이 정보를 많이 공유한다는 에비던스인 거죠. 지금 이제 후속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냥 맛배기를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인포메이션 티어리와의 인터디스플리너리 리서치가 이런 것들도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은 소리의 주파수 진폭을 어떻게 통합하나 이거는 이제 고경 박사가 이전 PhD 수준이었는데 했던 연구인데요. 뉴로사이언스나 스태티스틱스와의 인터디스플리너리 리서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운드라는 거는 두 개의 디스팅티브한 프로퍼티를 갖는데 하나는 프리퀀시고 다른 하나는 앰플리튜드죠. 그래서 이게 프리퀀시가 마듈레이시 되면 피치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고 앰플리튜드가 커지거나 작아지면 볼륨이 사운드의 볼륨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실험은 이래요. 보는 거는 눈을 감고 있는 상태고 보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여기 헤드폰을 끼고 있고 여기에 포스 센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데이터 애퀴지션 시스템이 있고
이게 랩뷰 프로그램으로 이 이제 웨이브폼을 하게 되는데 웨이브폼을 제너레이트 해가지고 컨스턴트 톤을 들려주고 한 귀에 삐 이런 컨스턴트한 톤을 들려주고 그 다음에 포스를 내 가지고 그거를 그 내면 그 포스를 사운드로 바꿔 가지고 이 다른 한 귀에 들려줘요. 그런 다음에 이게 그 태스크는 그 포스를 가지고서 그 이 레퍼런스 톤을 맞추는 게 그게 그 태스크예요. 이렇게 되면 세 가지 그 이제 이거를 한번 들려드리면 이게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거는 프리퀀시 마듈레이션의 경우예요.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웨이브가 이제 프리퀀시가 바뀌죠. 인스탄테니어스하게 들려주는 거예요. 사운드를. 네. 이거는 볼륨으로 그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 거는 볼륨하고 그 프리퀀시하고 같이 피드백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프리퀀시 마듈레이션 뭐 그 인텐시티 마듈레이션, 인텐시티는 볼륨이고요. 프리퀀시하고 인텐시티가 같이 마듈레이트하는 거를 이렇게 얼마만큼 잘했는지 그 false likelihood 그 그래프를 그려요. 이거 뭐 빨간 거는 프리퀀시 피드백이고 그 그레이는 인텐시티 피드백이고 잘 못하죠.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 두 개를 같이 줬을 때는 이렇게 파란 거죠. frequency intensity modulation. 이게 그 저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작아진다는 거는 굉장히 애큐레이트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likelihood도 높아지고. 근데 이제 그 베이시안 스태티스틱스에 이제 maximal likely 그 estimation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용을 하면 이 프리퀀시에서 현상이 나오고 인텐시티 피드백에서 현상이 나오면 그거를 그 통계적으로 저기 믹스를 해가지고 그 statistically optimal한 솔루션이 뭔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계산을 한 게 이게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그 굉장히 복잡한 그래프인데 이 하나만 보시면 이게 프리퀀시 피드백, 인텐시티 피드백이고 두 개를 합쳤을 때 프리퀀시 인텐시티 같이 줬을 때 이렇게 이제 에러가 줄어들거든요. 이게 이제 에러가 줄어드는데 이거 검은 거는 maximal likelihood estimation 그러니까 Bayesian statistics를 이용해서 그 에스티메이트를 했을 때 이게 이제 그 똑같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 브레인이 그 저기 프리퀀시하고 인텐시티를 그 시너지스컬리 퍼시브를 할 때 이런 그 룰을 따른다는 거를 보여준 거죠. 얼마 전에는 사실 이 그 베이시안 인티그레이션의 그 바이올레이션 되는 것들을 퍼블리시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뭐 오늘의 그 주제와는 그 좀 동떨어진 거니까 디테일한 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2개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그 퀘스천이 하나 이거는 여기 오시오 인티그레이션이라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좀 그 뼈에다가 넣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MPT들한테 좀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달리기를 하지 말라고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권하는데 그 저기 한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한 사람은 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달리고 싶어 해요. 근데 그 달리는 게 그게 안전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그에 대한 이제 질문을 이제 제나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파이널 엘리멘트 마드를 이제 만드는데 이제 이렇게 그 다리가 잘렸을 때 그 의족을 붙이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이게 사켓에다가 이렇게 럼프를 이렇게 집어넣는 방법하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스크루를 그 뼈에다가 이 경우에 이제 피머인데 피머에다가 이렇게 스크루를 박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스캐닝한 걸 보시면 이게 이렇게 그 타이타늄이 쫙 이렇게 들어가 있죠. 피머 안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부분들을 이렇게 그 갖다가 이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뼈에 들어가 있고 한쪽 다른 쪽은 그다음에 그
나와 있는 쪽은 이제 이렇게 프로스테시스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이 인풋으로 보통 보행해서 뛰는데 달리기를 할 때 들어가는 그 그라운드 액션 포스 인풋이 있잖아요. 그 인풋이 들어갈 때 이게 그 뼈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어떤 동작들이 위험한 동작들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퀀티파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지으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걸로 이제 문제 기반의 그 접근 방식이 학제간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거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하나는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 자신이 과학의 확고한 우리 자신의 과학에 확고한 확립이 우선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 얘기인데 이게 사실 고무적인 것도 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What's Life라고 하는 그 책인데 뭐 이게 어윈 슈레딩거라고 읽기도 하고 뭐 에진 슈딩거 이렇게 이제 오스트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 노벨 프라이즈 위너가 쓴 책인데 이 제 책에 어저께 제가 이제 사진을 이렇게 찍어갖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붙인 건데 이 부분이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또 읽으시는데 오래 걸리실 것 같아서, 살아있는 유기체가 가지는 중요한 부분의 구조는 물리학자와 화학자들이 실험실이나 책상에서, 이제 실험실은 experimental 리서치를 얘기하는 거, 책상이라는 거는 이제 theoretical research를 얘기하는 거죠. 실험실이나 책상에서 다뤄본 물질의 구조와 완전히 다르다. 그러므로 물리학, 화학에서 발견된 법칙과 규칙이 그러한 법칙과 규칙을, 그러한이라는 건 이제 뭐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이런 규칙을 따르지 않는 생명체 시스템의 동작에 즉시 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물리학의 뭐 스킬들을 사용을 하고 바이올로지 스킬들을 사용하라, 아니 케미스트리 뭐 스킬들을 사용하고 이런 스킬들을 사용하는 거는 좋지만 우리가 다루는 거는 휴먼 무브먼트인데, 휴먼 무브먼트는 굉장히 이전에 기존의 established science들이 answer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그런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거를 또 이분도 동의를 하시고요. 이것으로 저의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를 해주신 심재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뭐 키네시올로지 그리고 바이오메카닉스의 뭐 개념, 위치 그리고 방향성 그리고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적절하고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것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온라인에 계시는 분은 마이크를 켜시고 질문을 하시고 오프라인에 계신 분은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하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현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언제나 질문을 하시니까. 사람 비슷하셔요. 교수님 항상 발표하시는 거 항상 늘 재미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많이 배우고요. 질문이 좀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제일 궁금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발바닥 쿨링 하신 실험 있잖아요. 예. 저도 사실 이제 촉감 교수님 발표 그때 들은 다음부터 촉감에 대해 관심이 많아져서 또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촉감을 통해서 점프 높이를 향상시킨 연구를 했거든요. 해서 지금 이제 뭐 리뷰 중이긴 한데 지금 발바닥을 쿨링을 하면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물론 이제 주동근, 그러니까 주로 프라임 무버에 속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발바닥의 앵클 풋의 컴플렉스 자체에 어떤 그런 모터 컨트롤 되게 중요할 텐데, 그러니까 쿨링하는 것 자체가 어떤 모터 유닛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센서리의 효과로 디커플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점프를 못하게 되는 게 근육의 어떤 그런 물성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어떤 모터 유닛의 리크루트먼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이제 그게 그 러저르met한 질문이신데 그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제 그 이 손가락 안에 그 머슬이 없기 때문에 다 텐던이기 때문에 그 이렇게 라이도케인을 주사라면 이렇게 밖으로 그 마취가 돼서 그 머슬들은 다 여기 안쪽에 있고 바깥에 포함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주질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좋은 마들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했던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발바닥 안에 실제로 그 발 이렇게 밑으로 가는 머슬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거의 그 컨트리뷰션이 그 그 앵클이나 니나 힙 그 조인트의 머슬들의 컨트리뷰션에 비했을 때 그렇게 많을까? 어느 정도 뭐 퍼센티지를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머슬의 사이즈나 이런 걸로 볼 때 그렇게 컨트리뷰션이 클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은 있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그 완전히 디커플 된다, 이게 완전히 센서리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13% 정도가 감소를 했다는 거는 그냥 쿨링으로 그 완전히 그 라이도케인 같은 걸 사용한 것도 아닌데 그 어느 정도만 없앤 건데 그렇게 됐다고 하고 뭐 한 거기에 많이 이제 제너럴스하게 해서 한 3% 정도 그 머슬이 그 발바닥에 있는 머슬이 컨트리뷰션을 했다고 해도 꽤 그 큰 컨트리뷰션이 아닌가 센서리가 이렇게 대답하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그 모터 퍼포먼스에 대한 모델을, 그러니까 람다로 그때 설명하신 람다가 람다 스타와 이제 등등등의 텀의 합으로 이제 모델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냥 그 더하기로 이렇게 합해지는 거는 그냥 그거는 이제 어떤 그냥 그 마들이라고 하기보다는 컨셉추얼한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그 마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크루드한 것 같고 그 그래서 그냥 컨트리뷰션들이 이제 더하기로 이렇게 들어가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그 텀들 간에 인터랙션이 있긴 있어요 또.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렇게 더하기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무리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마 이렇게 어쨌든 그 거의 약간 서제션 드리면 좁은 범위에서 이거를 가정을 하시면은 어쨌든 선형화하면 더하기로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모르죠 또 진짜로 그 네. 더하기 인지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두 번째인데요. 지금 그 본을 가지고 이제 여기 뼈에 이제 그거를 이제 임플멘트를 해서 의족을 하는 이제 선수들이 찌를 수 있는지를 이제 FAM으로 분석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그 뼈에 대한 물성 정보 확실히 있나요? 근데 그게 충분한 파악 정보가 있나요? 이게 되게 그 중요한 질문이신데 이게 물성 정보들은 이제 보통 이제 두 가지로 나눴는데 스폰지본하고 이제 코르티컬본하고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하드한 거하고 이렇게 스폰지처럼 돼 있는 부분하고 그것들의 물성들은 다 있어요. 굉장히 퍼블리시된 것도 많이 있고 그 데이터들도 굉장히 컨시스턴하고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제가 이제 이번 학기에 그걸 이제 그레지 코스 중에 이런 거 가르치는 거 있어요. 클리니컬 바이오메카닉스 머스큘러스켈레털 인저리라는 걸 이제 가르치는데 거기서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본 메로우가 있잖아요. 본 메로우가 그 미케니컬 프로퍼티스 본의 미케니컬 오버롤 미케니컬 프로퍼티스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마들링을 하느냐 그게 이제 굉장히 그 큰 관건이에요. 하지만 그 본 자체는 그 물성들은 다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약간 이 전체 그 턱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의 사이언스를 이렇게 코어를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이쪽에서 프론트에 계신 학자이면서 또 교육자로서 그런 나중에 토론 시간에 여쭤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키네시올로지를 한다 그러면은 학부에서 어떻게 우리의 코어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를 좀 교수님 인사이트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기계공학을 배운다 이러면 4대 역학 이런 걸 다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이게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좀 운동 역학을 가르치려고 하면 아니면 스포츠 공학을 가르치려고 하면은 뭐 역학을 몰라요. 물리를 모르고 역학을 모르고. 그래서 이게 되게 우리의 펀더멘탈이 뭔가, 이 코어가 뭔가에 대한 고민이 계속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교수님의 인사이트가 좀 궁금합니다. 이제 뭐 굉장히 길어질 테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과학 과목들을 바이올로지, 피직스, 케미스트리 이런 과학 과목들을 1학년 때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 2학년 때. 2, 3학년 때 코어 과목들을 정하고 그 과목들을 다 듣고 그 다음에 3, 4학년으로 가서는 아까 얘기한 그런 인티그레이티브한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을 오퍼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 자체도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번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대로 똑같은 걸 계속하면서 새로운 거가 생길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레볼루셔너리한 어떤 커리큘럼 체인지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바깥에서 키네지올로지로 다른 필드에 계시다가 키네지올로지로 들어오는 분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백그라운드가 퓨어하게 그냥 뭐 미케니컬 엔지니어 했다 뭐 그냥 바로 휴먼 무브먼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뭐 케미스트리 했다 뭐 휴먼 무브먼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연구를 하셨던 분들을 인퓨즈를 자꾸 해야 필드 자체가 리서치도 리치해지고 인스트럭션도 리치해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과학 과목들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면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질문해도 돼요? 예. 나는 사진 안 나는 뭐이지? 안녕하세요. 저희 건국대학 임행태 교수입니다. 예, 어제는 온라인으로 뵀는데 오늘은 오프라인으로 한번 나와볼까 싶어서 일찍 준비해가 왔는데 시간이 조금 늦었는데 발표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앞에 거는 못 들었지만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거 충분히 진짜 좋은 의견이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떤 학문 간의 어떤 융합이라는 게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정말 쉽지 않는 게 미국에서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에서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특히 서울권역에 있는 주요 대학인 경우에는 조금 나을 수도 있겠지만 지방에 있는 대학은 더 어려울 것 같고요. 참 이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한편으로 걱정입니다. 앞으로 이제 후속 학문 세대들이 계속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항상 갖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상당히 걱정이고요. 그런데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키니지올로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영역에 대한 어떤 학문을 다루고 있는 아니 공부하고 있는 전공하고 있는 그런 어떤 교수나 학자나 학생이나 모든 분들이 우리 학문에 대한 어떤 자존감 이런 자신감 이런 것들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왜냐하면 저도 항상 느끼는 거고 다른 우리 제자들도 느끼는 거고 그렇겠지만 다른 학문 분야와 같이 호흡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하면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걱정이거든요. 그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더 월등한 어떤 지식적인 백그라운드가 갖고 있고 더 많은 어떤 과학적인 어떤 방법론들 다 갖고 있을 텐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걱정이니까 그 자존감부터 먼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코어하는 경험들 상당히 많은데 사실 근데 알고 보면 그쪽 분들도 모르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이제 이 인간의 어떤 모션에 대한 것들 우리는 대부분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지금 온라인상에 계시는 분들이
체육을 일단 기본적으로 전공하셨잖아요. 백그라운드가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체육을 모르니까 이게 가장 큰 강점이에요. 현실적으로 해본 게 없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골프가 있지만 이 공학을 다루고 공학을 전공을 하는 교수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해 보면 골프를 알고 계시는 분들 상당히 많지만 기본적으로 골프 룰을 잘 모르는 분들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아니 룰을 위반하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다는 거, 생각보다 되게 많다는 거, 그거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계속 이렇게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처음에는 우리가 상당히 어떻게 손해본다는 그런 느낌도 분명히 가질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우리 영역이, 어떻게 보면 우리 영역인데, 자꾸 외부에서 다른 분들이 오셔가지고, 더 좋은 어떤 논문을 발표하고, 더 좋은 연구를 하시면, 처음엔 사실 되게 자존감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더 오픈해가지고, 그분들하고 더 코업을 많이 하다 보면, 그게 우리가 우리 실력이 더 커지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은 것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도 뭐 이강 교수님께서 이제, 차기 년도부터 이제 학회를 맡으시면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학회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싶지만 모르는 어떤 툴들, 방법론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 싶은데 배울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조금 많아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 두섭지만 질문 아닌 질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명대 교수님, 전 질문이 뭘까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질문은 아니셨던 거죠? 그러니까. 네. 이명대 교수님. 아주 짧게 답변을 드리면 저는 세국 정책으로 나라를 일으킬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망할 거예요. 오픈하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에 빨리 오픈하고 적극적으로 오픈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발표해 주신 심재근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또 좋은 예, 짧게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신 교수님하고 이명태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요, 약간 저희가 순수 과학적인 것보다는 약간 자동차공학과라고 저희 학교에 있는데 자동차공학과하고 좀 성격이 비슷하지 않나. 그리고 자동차공학과의 목적은 좋은 자동차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키니지올로지, 스포츠과학의 목적은 좋은 운동선수, 선수 능력, 퍼포먼스 향상시키고 다치지 않게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운동 기술을 잘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즐길 수 있는가 스포츠를, 이런 목표를 먼저 정해놓고 저희 접근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이거는 제 생각이고, 질문은 심재근 교수님 이렇게 얼굴이 하얘지셨어요. 질문입니다. 분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건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포스라는 것 또는 퍼포먼스라는 것, 그걸 잃어버리면은 우리 아이덴티티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표를 그래서 저희 지금 메릴랜드에 지금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센터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 그거에 이제 센터의 이름을 휴먼 퍼포먼스 센터인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무용하시는 분들 들어가고 음악 하시는 분들 들어가고 키네시올로지도 들어가고 메디슨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퍼포먼스 인핸스먼이라는 어떤 목표는 퍼포먼스가 꼭 애틀레틱 퍼포먼스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다친 사람들도 퍼포먼스 인핸스 할 수 있고 노인분들도 인핸스 할 수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토픽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